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안 그래도 SEC 소송 때문에 공포 분위기가 여전한데 국내 1위 코인 운용사마저 먹튀 논란에 휩싸여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먹튀 논란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업비트는 안전한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6월 14일자로 코인업계 2위 운용사인 하루인베스트가 사실상 뱅크런을 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 12%의 이자로 140개국 8만여 명의 회원을 모으며 승승장구했으나 결국 도망쳤다는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그러자 회사 측에서는 SNS를 통해 러그풀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감한 기자들이 강남 사무소 하루인베스트 사무소를 찾아갔죠. 찾아가 보니까 사람들은 없고 불은 꺼져 있었으나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외투가 걸려 있으며 먹다 남은 커피 머그잔이 그대로 있고 까지도 않은 택배 상자가 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급하게 도망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경비원님과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님들에게 여쭤봤죠. 이분들 언제 도망간 것 같나요? 했더니 이상하다. 오전 10시까지 정상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다가 갑자기 10시 즈음에서 출입 금지 편말 붙이고 갑자기 워당탕탕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하루인베스트에 돈을 맡기신 투자자들은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먹튀 논란은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고 또 한국에서도 여러 사건이 많이 있었죠. 최근까지도 566억 원짜리 고파이의 악몽도 원리금 지급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파이라는 건 한국의 5대 거래소죠. 고팍스의 예치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직도 참 지긋지긋하지만 FTX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고요. FTX 무너지니까 제네시스 무너지니까 고파이까지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팍스는 책임지고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하루는 반면에 도망쳐 버렸죠.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서도 요놈들은 사기다. 그리고 내 관할도 아니다 하면서 코인은 나쁜 놈들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하루 뒤에 하루인베스트에 돈을 맡긴 국내 1위 운용사죠. 델리오마저도 일시적으로 출금 정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시적으로 할지 영구적으로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6월 14일자로 이 하루 사태가 터지자마자 델리오는 하루랑 우리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으나 불과 하루 지나서 일부 투자금을 하루인베스트에 운용을 했다고 고백을 하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 하루 입출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후 델리오마저 출금을 중단했고 직원들은 재택근무로 피신을 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 실망스럽죠. 이 사건을 이제 잘 표현해주는 도표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투자자는 가상자산을 델리오에게 일단 예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델리오가 코인업계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은행업계 1위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고 맡기겠죠. 은행이니까 예치도 하고 빌려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델리오가 다시 자산 위탁을 하루인베스트한테 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저도 몰랐는데 하루인베스트가 또 위탁 운영을 통해 BNS 홀딩스나 여러가지 여러 파트너사들에게 돈을 맡겨서 돈을 굴린다고 합니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중에 문제가 터진 데가 BNS 홀딩스라서 가져온 거고요.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참 문제가 큰 게 있습니다. BNS 홀딩스 같은 곳들이 엄청나게 돈을 잘 굴려야 되는 거예요. 공매도를 치든 롱을 치든 숏을 치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운용 수익을 하루 인베스트한테 가져가 주겠죠. 그러면 하루는 12%의 이자를 델리오한테 지급을 할 거고, 다시 델리오는 투자자들에게 얼마 먹고 이제 자기 수익하고 10%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NS 홀딩스는 최소 한 12% 이상의 계속 트레이딩 수익을 거둬야 이 사업 구조가 돌아가겠죠. 자기들도 남는 게 있어야 12% 줬으니까 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가 어딘가 삐끗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는 확정적 이자를 주는데 12% 이상을 못 이제 수익을 거두면 뭐 대출을 해오든 뭐 돌려막기를 하든지 간에 그러다 먹튀를 하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참 힘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사기 구조거나 아니거나 간에 코인 가격이 오르면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코인이 떨어지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 구조를 가진 사업자들이 이제 양지에 올라오면서 뻥뻥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크립토 윈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정화 중이다. 지겹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단 이런 코인 은행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 코인 평가업체 쟁글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마저도 코인원 뭐 상장 브로커의 상장피 논란에 엮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주요 서비스인 평가 서비스, 뭐 코인에 막 별표 주고 뭐 안전하다 이런 거 했던 업체인데요. 요거마저도 중단을 하는 등 코인 업계는 정말 아직도 크립토 윈터를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크립토 윈터를 만든 원흉이 있죠. 첫 바따로 이제 테라루나 사건이 있었잖아요. 요게 터지니까 정말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렸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하루 인베스트 대표가 투자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했던 인터뷰를 또 제가 좀 발췌를 해 봤습니다. 이영수 대표라는 사람인데요. 하루 인베스트가 뭐 하는 데입니까? 했더니 코인을 맡기면 대출이 아닌 무위험 운용을 통해 연 7에서 15%의 이자를 드립니다. 무위험에서 한번 걸러야 될 것 같고요. 연 7에서 15%, 10% 넘으면 유지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셨죠? BNS인가요? 그 홀딩스가 계속 몇 년간 10%, 12% 이상 이 트레이딩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걸 하셔도 되고요. 어렵다고 보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두 자릿수 이자율은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죠. 쉽게 이렇게 돈을 버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묻죠. 인터뷰한 사람이 뭔 이자가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영수 대표가 우리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요. 무위험 차익거래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차익거래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신기술이나 아니면 자기만의 노하우로 이런 게 가능하다. 모든 사기꾼들이 쓰는 말입니다. 뭔가 새롭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 설사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개수 늘리는 건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위험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비트리지 전략을 활용합니다. 엄청 있어 보이죠? 차익 거래를 어려운 말로 아비트리지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거래소, B 거래소가 있고 같은 코인이 있으면 뭐 리플 코인이 있어도 A 거래소, B 거래소 차이가 나잖아요. 특히 해외면 더 다르고. 그래서 그 차익만큼 A에서 B로 보내서 팔면 차익만큼 수익을 보는 거. 그거를 아비트리지라고 고상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요거를 처음 들었을 때 이런 게 있어? 혹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가 알면 남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 거죠. 게다가 국가 간 이제 규제가 심해져서 이런 거 하면 다 걸립니다. 근데 마치 자기들만 신기술처럼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플러스로 최근 1년간 연 25%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투자자들이 든든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뭐 BNS 홀딩스 이런 데 있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 탑 트레이딩 회사와 제휴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돈을 엄청 잘 법니다. 저도 해봐서 알지만 롱 치고 숏 치고 뭐 공배도 하고 이런 거 한 몇 년 하다 보면 다 날라갑니다. 이걸 계속 잘하면 뭐 워런 버핏보다도 더 유명해졌어야죠. 유지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들은 20년 3월 코로나 빔
하루에 비트코인만 37%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마저도 우리는 수익을 봤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옳다구나 하고 돈을 맡겼겠죠. 그럼 한번 봐보시죠. 하루와 델리오의 영업 현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10%에 육박하는 이자는 경계를 해야 된다. 곧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루를 들어가 봤더니 비트코인은 연 11%, 이더리움은 10.5%, USDT는 12%, USDC는 11%, XRP마저도 10%를 무려 픽스드 고정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정말 전 재산을 다 투자해도 이게 확정만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혹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준다고 하면 뭐 다 넣을 것 같아요. 네, 유지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델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1위입니다. 1위 코인은행인데요. 비트코인을 12개월 넣으면 10.7%, 9개월 넣으면 9.6%, 6개월 넣으면 8.6%, 기간이 많으니까 많이 주고 적으니까 조금 주고 하지만 역시나 10%에 가까운 이자는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이율을 확정적으로 주는 건 유지가 안 된다 했죠. 뭐 몇 달은 되고요. 1, 2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돌려막고 뭐 가끔 대박 터지고. 근데 꾸준하게 가는 건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서 예치랑 스테이킹 차이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요거는 이제 델리오의 화면을 다 가져온 겁니다. 일단 예치 화면에서 뭐 테더도 있고요. 리플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테더도 12개월 넣으면 10.5, 9개월 넣으면 9%, 6개월 넣으면 8%. 테더는 말 그대로 달러를 맡기는 거잖아요. 달러를 맡겨서 10%를 준다. 야, 이런 거 있으면 갑자기 UST 코인이 생각나죠. 테라루나 15%인가 줬다가 망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킹은 이제 몇 개만 가져와 봤어요. 니오 프로토콜을 최소 6에서 10%, 폴카닷은 12에서 16%. 요건 저도 있는 코인이고요. 굉장히 저도 뭐 좋게 보는 코인인데 16%나 주면 눈이 돌아가죠. 심지어 2달도 안 됩니다. 스테이킹 기간이 2달도 안 되는데 16%를 준다고요. 이런 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되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이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스테이킹과 예치의 차이요. 왜냐? 둘 중에 하나는 약간 위험하고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참고로 SEC의 공격 타겟은 스테이킹 서비스입니다. 예치가 아니고 스테이킹. 왜냐? 스테이킹을 이 SEC는 배당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나한테 신고해라. 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차이점을 알아볼 텐데요. 공통점은 코인을 맡기고 보상을 받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몇 퍼센트 줄 거야. 요것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스테이킹 예치가 이제 혼동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기자들도 똑같이 혼동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반해서. 그러나 운용 방식과 목적이 다르거든요. 일단 차이점을 보시겠습니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지분 증명, POS라 하죠. 에 사용된다. 일종의 채굴이라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은 채굴이다.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예전에는 POW였다가 POS,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의 수량만큼 얻다가 맡기면 이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새로운 블록을 막 이제 검증하고 생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지급하는 걸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근데 이 POS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4대 거래소, 한국으로 하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대신해서 해주고 이제 수수료 조금 가져가고 배분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냐? 네트워크 위에서 굴러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보상이 달라져서 연추정 보상률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우리 이더리움 그 업비트에서 보시면
뭐 이자가 뭐 5%였다, 4%였다, 3%였다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광부가 뭐 열심히 힘내가지고 잘 캐면 좀 많이 캐는 거고, 다음날 힘들어서 못 캐면 조금 캐는 거,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반해 예치는 그냥 펀드다, 펀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펀드와 비숫. 왜냐, 우리 펀드 잘 알잖아요. 항상 접해 봤으니까. 연이율과 예치기간 등을 표시해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데, 거래소와 운용사가 등장하네요. 운용사가 아까 얘기했던 하루인베스트나 뭐 BNS 홀딩스 요런 친구들 얘기합니다. 모집 코인을 재원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투자자한테 분배를 한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을 보면요, 확정 이유를 제공한다고 써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캐치를 하셔야 돼요. 뭘 캐치를 하냐? 펀드라 함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심지어 마이너스도 날 수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확정 이유를 준대요. 아까 뭐 10%, 12% 픽스드라고 써 있는 거, 하루에 있는 거 보셨죠? 12%는 무조건 줘야 되는데, 그럼 BNS 홀딩스나 하루는 12% 이상을 엄청 트레이딩을 잘해서 막 단타 치고 롱숏 해가지고 막 20% 이상을 꾸준히 벌어야 돼요. 왜냐, 이거는 뭐 블록체인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자산 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펀드인데 확정이율, 이 두 개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단어인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이자 넌센스인데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고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예치가 스테이킹보다 제 생각엔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위에서, 그러니까 사람 손을 타는 게 아니죠. 뭐 이더리움 네트워크 예를 들면 위에서 뭐 엄청난 많은 노드 뭐 채굴자가 있고 그 안에서 다들 투명하다면서요. 그러니까 해킹 당하지 않는 이상 돌아간다, 채굴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상대적으로 위험하다. 근데 확정 이유를 주니까 더 위험해 보인다 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본론이죠. 그럼 업비트는 안전한가? 근데 결론적으로 스테이킹만 저는 볼 겁니다. 왜냐? 현물까지 의심하지 말자. 일단 현물 제외. 업비트 거래소 자체를 의심하면 일단 대화가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세계 1위 오히려 바이낸스 거래소보다도 저는 좀 업비트가 지금은 안전하다고 보는데, 1위 거래소 바이낸스는 사실 80% 이상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 뭐 제재를 하거나 주인을 바꾸려고 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뒤에 있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건 뭐 이런 좀 타겟이 되는데, 업비트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고박스만 해도 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업비트까지 무너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고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현물은 일단 제외. 그리고 코스모스도 이 아톰도 제외한다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더리움, 에이다, 코스모스 이렇게 세 개를 업비트에서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근데 이더랑 에이다는 뭐 오케이. 근데 코스모스는 이자율이 아무리 스테이킹이라고는 하지만 22%, 뭐 많게는 5%, 6%까지 갔었죠.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가치가, 코스모스의 가치가 그대로라면 누군가 밑에 있는 사람이 22% 이상의 수익을 막 거둬야지 이게 돌아가겠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22%, 3%를 주려면 누군가 채굴을 뭐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발행을 엄청 하는 거예요. 코인이 막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인플레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로 둘 다 저는 마음에 안 든다. 요거는 제 상식상 유지가 오래 될 수 없는 구조라 해서 코스모스는 제외를 하고 일단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비트의 스테이킹에 대해 제가 유의사항과 정관 이런 거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아까 공부한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스테이킹은 금융상품, 뭐 금융 서비스가 아니다. 스테이킹은 채굴이라 했죠. 예치가 펀드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펀드가 아니니까 당연히 이런 상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포스가 절차가 힘들기 때문에 업비트가 대행해주는 서비스라고 했었죠.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이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검증 업무다. 검증을 하고 채굴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위에서 돌아간다. 블록체인 위에서요.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와 무관한 일체의 사유로 인해 스테이킹된 코인이 상실되거나 반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어렵게 써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광산이 무너지면 광부는 죽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확률이 희박하긴 하지만 이더리움이라고 할게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갑자기 무슨 사유로 인해 뭐 해킹을 당하거나 뭐 양자 컴퓨터 나오면 해킹 된다면서요. 아니면 뭐 일시적인 기술적 이유로 잠깐 뭐 멈추거나 뭐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확률이 그렇게 뭐 지극히 낮은 편이죠. 또 하나, 광산이 클수록 좋다. 이거는 제 의견인데요. 거래소도 크면 클수록 유동성도 많고 또 뭐 신용도 좋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코인도, 스테이킹하는 코인도 시청이 높아야 이더리움 네트워크나 에이다는 검증이 됐고 오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업비트에서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보상, 지급, 지연, 이자가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천재지변이 나면 이자가 뭐 지연되고 뭐 보상이 안 되거나 해도 난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업비트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오류 또는 지연. 지금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 스테이킹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막혀서 뭐 40일이 넘게 걸려서 스테이킹을 하고 있잖아요. 업비트 책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통신 사업자 및 보안업체의 귀책 사유, 뭐 해킹 악성 코드 배포, 이런 건 어쩔 수 없다. 내 책임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제 기준들 있었잖아요. 뭐 두 자리 쓰면 안 되고 예치보단 스테이킹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탈탈탈 해보면 결국 업비트에서 저는 이더리움과 에이다만 스테이킹을 이용하고 있다. 요거는 제 기준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투자에 있어서 100% 안전한 건 없으며 내가 공부해서 매번 어떤 거래소에서 무슨 코인을 사고 스테이킹을 할지 말지 등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저러한 자기만의 비법으로 확정적 무위험 혹은 뭐 10% 가까운 이자를 준다는 건 믿지 말아야겠죠. 혹시 누군가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던데 얘기를 하면요. 그냥 혼자 많이 받으세요 하시면 됩니다. 고이자는 오래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 잘 판단하셔서 상승 시기에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